자, 27번 문제 되겠습니다. 주택 저당 대출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주택 저당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높죠. 높다가 포인트인데 높은 이유는 대출 시점부터 만기까지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현재 대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높습니다. 자,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자율 수합 등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수합은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나서 변동금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금융기관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입자에게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죠. 맞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 시장 이자율이,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요 4번 지문은 자주 나오거든요. 시장 이자율이 약정된 대출 이자율, 자, 약정된 대출 이자율보다 뭐 한다면 낮다면은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어떻게 돼요? 갚으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니까 우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우리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겠지.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높아지면 하면 안 되고 뭐다? 낮아지면. 4번 정답. 변동 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누구에서?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우리는 신속하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누가 불리하다?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한 겁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르다. 1번 맞는 지문이죠. 빠르다가 포인트. 왜냐하면요, 이걸 보면 돼요. 항상 이 그림 1번 지문은 이 그림이에요. 이게 대출금이라면 이게 만기죠.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 뭐죠? 우하향 직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이렇게 부의 상환이 나오는 거 뭐죠? G 점증 상환 저당 대출. 자, 미상환된 원금이 적을수록 미상환된 원금이 신용기가 가장 적죠? 적을수록 원금은 많이 갚았잖아요. 원금 많이 갚으니까 자금 회수가 빠르지. 그러니까 어디가 빨라? 빨간 선이 파란 것보다 빨간 선이 빨라요. 원리금 균등이 빨라요. 그게 여기 1번 설명이에요. 1번 설명.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대출기간 내내 뭐 한다?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갚는 게 바로 원리금 뭐다? 균등 상환. 자, 여기 2번 설명. 3번 대출 잔액을 중도에 상환한다. 이거죠? 대출 잔액을 중도에
상환을 하고자 할 때 대출 잔액이 큰 건 어느 게 크다? 요거 GPM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순서 요거 그림. 그래서 3번 맞는 질문. 4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1회차 월 불이백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밑줄 여기 틀렸네요. 자 여러분 1회차 여기 원금 균등인데 1회차. 자 여러분 1회차 월 불이백은 여기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죠.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아요. 응? 4번 정답. 점증 상환 저당 대출은 이렇게 초기에 뭐가 발생한다? 부의 상환이 발생하니까 대출 잔액이 대출금보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미상환 대출 잔액, 미상환된 원금이 저당 원금, 저당 원금은 대출금입니다. 저당 원금 대출금보다 많다. 맞는 질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영모기지 대출을 취급을 할 수 있고 고령자는 평생 동안 주택연금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죠? 우리는 평생 뭐가 돼? 주택연금은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고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 자, 가입 가능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또는의 동거는 둘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 60세가 아닙니다. 55세로 바뀌었어요. 자,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공시가격 등 밑줄, 이게 시가가 아닙니다. 이번에 바뀌었어요. 시가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입니다.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안 돼. 업무시설은 안 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대상이 되는데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3번 정답.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4가지. 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그리고 우대 방식 4가지가 있어요. 대출금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후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7만 8천 명 정도 가입을 했대요. 많이 가입을 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앞으로 1, 2년 사이에 주택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년에 정권도 바뀌죠. 이제 새로 정부로 바뀌잖아요. 그럼 주택 정책이 바뀌어요. 하여튼 왜?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정책도 많이 바뀌고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정책 많이 바뀌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주택가격이 너무 급격히 올랐어요. 예? 급격히 올라서 부작용이 2년 뒤에 나타나요. 예. 여기 골치 아픈 거예요. 2년 뒤에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하여튼 뭐든지 거래는 많아져. 자격증 빨리 따야 돼요. 뭐로 가든 자격증 빨리 따셔야 된다. 자, 30번. 다계층 저당 채권 CMO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하죠. 이게 채권이니까 담보로 발행된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채권. 1번 맞고요. 2번 CMO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가죠. 왜? 담보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다양한 형태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자,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데 이때 나누어진 이 그룹을
트렌치라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예? 다양한 형태,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우리나라는 이렇게 8개의 트렌치로 하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 상환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투자자. 예,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차입자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갚으면요, 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줘요. 원리금 수취권을 갖기 때문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이 조기 상환하면은 그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 원리금 수취권. 3번 정답.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의 분산, 다양한 투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요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리의 크기와 변동 여부 등 다양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한다. 맞고, 우리나라의 저당 유동화 제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을 말하죠. 자, CMO,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하고 있다? CMO를 발행하고 있다.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튼 것. 자, 부동산 개발 신탁에 있어서의 금융의 자금은 누가? 대출받은 누가 관리한다? 수탁자야. 수탁자가 누구? 신탁회사.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관리합니다. 자, 신탁 회사가 자금,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누가 관리? 신탁회사가 관리를 해요. 자, 2번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 다른 말로 일반 기업, 차입자 일반 기업이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사업주에서 근데 사업주 밑줄, 여기 틀렸죠?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누가 관리냐 하면요, 사업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신탁회사에서의 에스크로우 계정을 위탁 관리 계좌로 간다. 여기서 개발 사업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비를 우리가 지출하면서 여기서 자금 관리가 이루어져.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정답. 3번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 차입자 누구? 아까 돈 빌린 자금 조달 조처 누구? 신탁회사. 3번 같은 말이죠. 신탁회사.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 누구? 아까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 누구? 특수법인. 여기서는 누가? 특수법인. 특수법인이 프로젝트 회사. 특수법인이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을 합니다. 뭐를 발행해? 프로젝트 회사의 명의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차입합니다. 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뭐죠? 어떻게 돼요? 비소급 금융이죠. 프로젝트 금융에서 우리 사업주는 개발 사업이 망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인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개발 사업에 보증을 하면은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둬서 여기에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소급 금융인 경우를 가지고 있다. 여기 5번 설명.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를 선한다. 왜?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거래한다는 얘기죠. 1번 맞고요.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설립 자본금 많이 나오고요. 최저 자본금도 많이 내요. 3번이 최저 자본금이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얼마? 70억 원 이상이 된다. 70억 원 밑줄. 그럼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력은 얼마? 50억 원이 되겠죠.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없으며 없다. 밑줄. 여기가 포인트. 시험에 나올 때 그 두 개를 좀 주의해 두시고 5번 정답.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전 설립이 가능하다. 현물 출전 설립은 할 수 없다. 현물 출전 설립을 할 수 없다. 제5조 2항이죠. 5번 정답입니다. 제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33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자자 모집형은 개발 사업자로부터 사업자금 마련한 것이 아니라 누구? 투자자. 개발 사업자가 아니라 투자자.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투자자 모집형이 있을 때 자금,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누가? 투자자가 조달해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는 개발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하죠. 컨소시엄 구성형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 상호 간에 자금이나 인력, 설비 등을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 기술, 보안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법인 간에, 여러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밑줄, 이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이 아니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 개발업자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되지. 법인 간의 컨소시엄, 개발 사업자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 하니까 틀린 지문. 어디 틀렸는지를 아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번 자체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능력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함으로 전문성이 낮죠. 그리고 자체는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3번 정답. 4번 지주공동사업은 개발사업의 위험이 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 틀렸죠. 여러분 우리 지주공동사업은 개발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일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 개발 사업의 위험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장점. 4번 틀렸고 5번
사업 수탁 방식은 개발업자는 토지와 건설 자금을 부담하고 개발사업 운영 전반을 우린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뭐가 틀린 것 같은데. 시험에 자주 나오죠. 사업 위탁형은 사업 수탁 방식인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해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뭐를? 토지를 제공을 해요.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누가 조달하냐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조달해요. 근데 개발 사업 시행은 개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설계하고 착공을 해서 완공 후에 분양이 이르는 전반적인 개발 사업을 누가 담당을 한다? 개발업자가 담당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5번. 5번이 틀렸는데, 자,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뭐 한다? 진행이 된다. 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개발업자가 아니라 개발업자의 명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끝까지 진행이 된다. 또 개발 지분은 여러분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위탁 대행에 따른 수수료만 받거든요.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개발 지분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100%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마케팅의 거시, 넓은 의미 환경은 미시, 좁은 의미 환경에 비해서 분석할 내용은 다양하죠. 사회적, 문화적 환경, 정치적, 행정적 환경, 법률적 환경, 기술적 환경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석의 정밀성은 낮죠. 넓은 의미로 분석하니까. 2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차원의 전략. 요거 맞는데 뒤에가 틀렸어요. 아이다의 원리 등 소비자 행동 중시. 요거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야. 틀린 지문이에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누구? 공급자가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뭐겠죠? 표적 시장. 여러분 표적 시장을 선점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고, 고객 점유는 누가 중시한다? 이거는 소비자가 중시하지. 소비자가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뭐가 나온다? 심리 변화의 4단계가 나오죠. 심리 변화의 4단계. 아이다의 원리가 나와요. 아이다의 원리. 심리 변화의 4단계가 나오는 것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앞에 A는 뭐죠? 우리는 attention, 주의를 끌어서 그걸 관심을 일으킨다. 이걸 디자이어, 욕망을 일으켜서 이 욕망을 액션, 구매,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4단계. 자, 3번 부동산 마케팅 포피, 작년에 포피 이 4가지 출제했죠. 전략 중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뭐죠? 가격 전략. 분양 가격이 중요하죠. 자, 부동산 광고는 일반 상품 광고와 비교할 때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 받을 때는 살 사람, 살다가 팔 때는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점두 광고는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색상이나 표기를 동원하여 효율성을 높여줘야만 법률,
표시 광고 및 공정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다. 여러분 점두 광고는 요 앞에 있죠. 간판 등의 색상, 글씨 뭐 이런 거 가지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게 점두 광고입니다. 자, 35번.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치 이상을 어떻게 돼요? 반영할 수 있죠. 여러분 초과 수요로 인해서 경쟁해 버리니까 가격이 상승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죠.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서로 어떤 관계? 우리 반대로 변동하잖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죠.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변동을. 2번 정답. 가치는 장래 효용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요거 어빙 피쉬의 개념이죠.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서 합의한 금액을 말하죠. 4번은 가격의 개념. 5번 통상적으로 우리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뭐한다? 상승한다.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같은 방향, 동일 방향으로 변동.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튼 것은,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자, 밑줄은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상정한다. 밑줄, 여기 틀렸어요. 요 밑줄 그은 것은 개별 분석입니다. 밑줄 그은 것은 뭐죠? 개별 분석. 항상 시험에는 요 의를 출제를 많이 하는 건데,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 지역의 특성이 뭐냐, 이걸 파악을 해서 지역 내 여러 부동산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인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확히 해서 지역 내 부동산의 평균 가격인 가격 수준, 평균 가격인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 요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여기는 대상 부동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요.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뭐를?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는 것. 가격을 구하는 것. 그래서 틀린 질문. 1번 정답.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주거지역에 속하느냐, 상업지역에 속하느냐, 공업지역에 속하느냐,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뭐냐, 그 지역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 개념이 나왔습니다. 2번은 개념. 3번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인데, 지역의 선호도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죠. 이러면 소문난 고급 주택 지역은 어떻게 돼요? 그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뭐한다?
분석한다. 넓은 여기 지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차원?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 전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체적 광역적인 분석. 그런데 여기는 뭐죠? 부동산 하나, 대상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분석하죠. 지역 내 부동산이기 때문에 미시적 차원에서 지역은 전체로 보면 대상 부동산은 부분. 지역 전체를 넓게 광역으로 보면 이건 뭐죠? 국지적 분석. 자, 5번 지역 분석이 먼저죠. 지역 특성 하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개별 분석은 나중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우리는 표준주택을 선정한다. 표준주택은 누가 선정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1번 맞는 1번이 뭐 한다? 맞는 지문이네. 바로 옳은 것이니까 1번 정답이고 2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제 지목 용도 기준이 아니라 공부상 지목 기준. 2번 틀렸죠. 여러분이 표준지 가격의 평가 기준에서 무슨 거 있죠? 여러분이 공부상 지목이 아니죠.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공시 기준을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시 기준을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걸 뭐라고 하죠?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실제 용도를 뭐 한다? 기준에서 평가한다. 2번 틀렸고 3번 세금 부과,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 그 토지 수용 시에 보상액을 구하는 기준은 표준지 공시가. 여러분 국공유지를 취득 또는 처분,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사용, 수용에 대한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자,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러분이 주택 가격 공시는 우리는 단독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으로 나누는데 이 단독 주택이 뭘로 구분한다? 단독이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예? 이렇게 구분하여 공시하는 건 뭘까? 단독주택이야. 우선은 여기서 시험 문제는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권자,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항상 이걸 주의를 해야겠죠. 공시권자부터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원래도 공시권자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주의해 주시면서 네 번째 틀렸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개별주택 가격 공시된 이의신청은 누구? 공시권자에게 해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돼. 틀린, 원래 이의신청도 출제될 수 있어요. 30회 시험에 이의신청 나왔죠.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둘 다 이의신청 출제했어요. 이의신청은 뭐부터? 공시일. 공시 기준일이 아니에요. 공시일부터 며칠? 30일. 요거 60일로 많이 출제했어요.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누구에게?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일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면 안 돼요.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요. 그리고 또 이 신청 기간. 자,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이 신청 기간이 또 만료된 날부터 또 며칠? 30일. 또 60일이 아니라 또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어떻게 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우리 시험지 보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막 헷갈려요. 이 신청 출제 많이 합니다. 좀 원래 확인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38번 문제로 갈게요. 요거 기억하고 있는가? 요걸 보는 거. 자,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 전세금, 보증금 같은 게 있겠죠? 전세금, 보증금, 일시금 운영함으로써는 이 전세금, 보증금, 은행, 정기금이 얻었더니 이자, 선불, 미리 돈 주는 거. 여러분 우리 사글세라고 살아보셨어요? 예? 대학교에서 많이 사는데 1년에 500만 원 주고 까는 거잖아. 일시불로 1년 주고 거기서 까는 거야. 예? 여기 일시금, 그 깔세라고는 안 하는데 일시금에 깔세는 더 깔세까지 하는 거 보니까 부동산 할 거가 딱. 자, 일시금, 요거는 뭐죠? 아까 선불 주는 사글세 같은 거, 요거죠. 일시금의 성격이 나오면은 A칸. 여기는 뭐죠? 우리는 공익비, 부가사용료 중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순임료액을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는 필요재경비, 감가상각비, 감유, 공, 손, 대, 공, 여기는 필요재경비,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세금, 공조공과 손해보험료, 대손충당금, 공실 등의 손실 상당액. 자, 이것은 필요. 여러분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A와 B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지불하는 순수한 경제적 대가, 순임대료. 요거 다 더해준 A, B, C 3개 다 더해줍니다. 요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에 지불하는 실질적인 모든 경제적 대가, 여기에 실질 임대료. 요 2개. B, C는 우리 각 지불 시기에 지불하는 지불 임대료. 자, 그러면 거기서 박스 갑니다. 지불 임대료 여기 나왔어요. 매월 동그라미. 매월 가면 안 돼. 우리 임대료에서는 연간이죠. 24만 원. 매월 20만이구나. 그럼 240. 자, 24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 요거죠. 일시금의 운영에 따른 수익 얼마? 연 40만 원이 나와요. 40만 원. 또 선불적 성격을 가는 일시금의 상가격 요거 나오죠. 여기에 8만 원이 나와요. 연기죠. 그럼 48
240만 원에 48만 원 더 주죠. 요거 BC에다가 요거 A 더해주면 실질임대료 얼마? 288만 원. 4번 정답. 요 표 이해돼요. 여기는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순 임료에다가 공익비, 부가, 사용료 중 실비, 초과 금액,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 요 표 교재 보면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 돼? 임대사례 비교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여러분 안 보던 게 탁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39번.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 이율. 자,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 이율은 뭐죠? 뭐의 근거? 부채 감당률의 근거. 그래서 대부 비율, 저당 상수인데, 자, 부채 감당률은 얼마죠?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는가? 자, 순 영업소득 얼마? 2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도 2천만 원으로서 1이 되네요. 요 값이 1. 자, 여기 1 곱하기 저당 상수 0.1.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 대부 비율. 요거는 뭐가 나왔다? 거기에 부채 비율이라는 게 나왔어요. 부채 비율 100%는 1이거든요. 자,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한 부채, 타인 자본의 차이는 100%. 1에 100 곱해주면 100%예요. 여기서 뭐 지분과 부채는 같아. 근데 부동산 가치가 얼마? 4억이니까 지분도 2억, 부채도 2억. 그럼 대부 비율, 부동산 가격 4억에 대해서 어떻게 돼? 대출금, 부채 얼마? 2억. 2분의 1, 0. 우리가 5 곱해주니까 0.05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5%가 돼요. 1번 정답. 문제는 요 부채 비율, 여기서 지분 부채가 같다는 게 나와야 돼. 100%는 1입니다. 자,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올해 용어 출제 또 되는 문제죠. 자, 1번은 원가법 개념인데 대상 물건의 제조달원가의 감가수정의 내목, 그게 키워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하고, 자, 2번은 제9조 2항에 나와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자, 밑줄,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밑줄, 여기 틀렸어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요거 시험에 많이 냅니다. 2번 정답. 3번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는 순수익 네모, 또 미래 현금을 할 때 현금 흐름 네모, 또 환원 할인 2개 동그라미. 요 4개의 글자가 포인트. 작년에 출제했어요. 또 현금 흐름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인가 물었어요. 작년에.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또 2년 전 30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사정보정 네모, 꼭 요게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또 사정보정 잘 출제합니다.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하고, 5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의 동그라미.
작년 시험에 시장 가치로 출제했어.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자, 이런 용어 있죠? 이렇게 용어 5개 놓고 틀린 거 찾아내고 올해도 출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법 조문을 많이 보셔야 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이제 3회 모의고사를 받고 이제 다음 주에 4회 마지막 모의고사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